오히려 부도덕한 기업을 사는 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ESG 투자의 모순이 발생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ESG에 신경을 쓰고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록 도덕성이라는 그런 팩터가 고평가되면서 그게 과도해지면 이제는 부도덕한 기업들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도덕한 기업을 사야지 남들보다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투자자의 관점에서 ESG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안녕하세요. 월가아재입니다. 네, 오늘은 ESG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은 ESG의 허와실. 그래서 ESG는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라고 이제 환경이랑 사회적 가치, 그 다음 기업 경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점수를 매기는 그런 가치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부제는 ESG 중시 흐름으로 인한 부도덕한 기업의 초과 수익 그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오늘 다룰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ESG 개념과 정의, 그 다음에 비판점 첫 번째 객관성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비판은 도덕성과 수익률 할인율 간의 관계, 그 다음 세 번째 비판은 ESG 투자라는 것이 왜 모순적인 개념인지, 그 다음 ESG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네 번째 비판점은 ESG가 정녕 사회에 좋은 것인지, 그리고 ESG를 전파시켜서 콩고물을 얻는 자들은 누구인지, 왜 CEO들은 이런 흐름을 방관하고 조장하기까지 하는지, 그 다음 매준말, 그 다음에 제가 첨언하는 부분, 그 다음 ESG가 왜 이념 전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ESG에 대해서 지난번 Q&A 때도 그렇고 되게 다뤄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조금 이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기업본부에 있으면서 이제 ESG 관련 프로젝트들도 조금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딱히 어떤 ESG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사실 사규상 없긴 한데 그냥 도의적으로 제가 ESG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편향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되게 많았죠. ESG에 대해서. 근데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제 이제 가치평가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님께서 엄청 좋은 영상을 업로드를 해주셨어요. 이제 ESG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요약하면서 제가 해설을 붙이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공지사항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관 레벨에서 각종 ESG 프로젝트에 이제 관여되어 있었었고 현재는 아닌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편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 영상은 이제 제 현 소속 금융회사의 어떤 공식적인 시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의견은 이제 최대한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님의 영상을 그대로 전달하고 거기 살짝 해설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조금 컨텐츠를 붙이긴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어떤 회사나 기관이나 그런 공식적인 부분이랑 전혀 관계없이 제 개인으로서의 어떤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제가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님의 영상은 그 원본은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먼저 그 전에 간단히 ESG는 무엇인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이제 ESG라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기준들인데 첫 번째 E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 그러니까 회사가 전력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환경 오염을 시키는지 뭐 자연은 보존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 공급받는 그런 공급망에 있는 회사들도 ESG 기준을 지키는 그런 도덕적인 회사들한테서 공급을 받는지 혹은 회사가 사회에 환원을 하는지 직원들에게 자원봉사를 권장하는지 혹은 이제 근로환경 이런 부분들, 그 다음 G는 이제 경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회계 기준이 투명한지, 그 다음에 소액 주주를 중시해 주는지, 그 다음 정치 기부 행위라든지 불법 행위, 그 다음에 경영진이 본인들의 이해를 주주랑 상충되게 뭐 행동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는 기준들인데 그래서 이런 ESG라는 개념이 요새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응용이 되는지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뭐 본인 도덕 기준에 맞는 그런 ESG 테마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운용을 하든지 혹은 이제 뭐 자산운용사가 고객들한테 이런 ESG에 맞춘 상품들을 권유를 하는 식이겠죠. 혹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리스크들, 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법 행위를 통해서 기소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원 고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ESG 부분을 조금 요새는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이제 점점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뭐 헤드라인이 되게 나쁘게 나오는 회사들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꺼리거나 그런 현상들이 좀 실증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ESG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은 ESG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온 영상도 이제 지난번에 ESG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원래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반론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으신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시는지 한번 4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ESG에 대해서 이제 어떤 투자 세계로 이거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량함, 도덕성 이런 부분을 어떤 객관적으로 수치화돼서 측정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ESG 점수를 매기는 각종 서비스나 그런 기관들의 그런 점수들을 쭉 훑어보면은 똑같은 회사를 두고도 서로 점수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거죠. 정말 어떤 ESG가 객관적인 기준이라면 이런 서비스나 회사들 간에도 높은 점수를 받는 회사는 이런 기관들한테 쭉 다 높게 받아야 되고, 낮은 점수를 어떤 회사한테 받으면 다른 이제 ESG 회사한테도 낮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들쭉날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ESG 그런 등급 매기는 회사들의 반론은, 신용 등급 점수도 초창기에는 되게 갭이 컸다, 여러 가지 신용평가사들 사이에. 근데 점점 이게 더 계량화되고 다듬어지면서 여러 회사들 간의 그런 등급 척도가 서로 이제 수렴해서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래서 ESG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있지만 다듬어지면은 이제 수렴을 할 것이다, 그렇게 반론을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모다란 교수님은 기업 부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기업이 실제로 부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관측 가능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부도나는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신용 등급이 그거를 실증적으로 그거를 토대로 다듬으면서 서로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량함, 어떤 도덕성 이런 것은 실증적으로 어떻게 뭐 증명할 수 있는 이벤트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척도가 수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것이 옳냐, 어떤 것이 선량한 것이냐,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나이, 종교, 문화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요런 뭐 온난화, 그 다음 해양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령대별로 봐도 이렇게 편차가 큰데, 이걸 이제 뭐 국가, 종교, 문화까지 이제 확장을 하면은 개개인마다 어떤 것이 옳은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 옳은 것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도저히 그거는 개인의 어떤 선택, 가치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ESG 서비스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거를 이제 기업에게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영리 단체들이 돈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옳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기부받은 돈을 뭐 잘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그렇게 뭐 정성적으로 가치 판단이 좀 주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해도 어느 정도 효용은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런 정성적인 어떤 효용을 떠나서 이거를 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투자 판단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비판은 도덕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ESG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ESG라는 컨셉을 이제 세일즈를 할 때 도덕적인 회사일수록 매출이 더 좋고 성장을 더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일즈를 하거든요. 근데 실증적으로 그런 논문들이랑 그런 증거들 다 찾아보면은 사실은 그게 모호하다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80일간의 투자 일주에서 이제 가치평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신 분이시라면은 ESG라는 거, 그러니까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에 좋은 것이라면 그 도덕적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더 높은 현금 흐름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더 낮은 할인율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낮은 그런 이점을 누려야 되는데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현금 흐름 같은 거 찾아보면은 도덕적 기업이 부도덕한 기업보다 수익성 면에서 유리할 때도 불리할 때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현금 흐름이랑 자기 자본 조달 비용, 할인율,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현금 흐름 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도덕적인 기업이 현금 흐름,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높다는 연구가 그 반대보다 개수는 많아요. 근데
어쨌든 양쪽 다 존재하긴 하고 도덕성이 오히려 이제 수익성에 방해가 된다. 그런 주장을 한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도덕적이기 위해서 비용을 치러야 하기에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 지금 도덕적인 기업이 수익성이 높다는 연구들조차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상관관계는 실증적으로 보여주는데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않아요. 도덕성과 수익성이 비례한다는 것은 보여주는데 도덕적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올라간 건지 그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가정의 외식비를 이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렇게 봤더니 외식비가 높을수록 자산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려면 외식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를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도덕적인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높은 거는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으려면 도덕적으로 운영해라, 요 인과관계를 짓는 게 빈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자이기 때문에 외식을 많이 할 수 있듯이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여유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런 논문에서 보시면은 이제 X축이 ESG 등급이고 파란색이 대기업, 초록색이 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 근데 보시면은 ESG 등급이 높을수록 대기업들이 많죠. 근데 이걸 보고 더 도덕적인 기업이 더 잘 성장하고 덩치가 커지는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큰 기업일수록 ESG 그런 점수 잣대에 맞춰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자원이랑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인과관계를 어떤 논문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ESG는 기업 규모가 확장하는데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는 부분들은 실증적으로 연구된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파타고니아처럼 도덕과 PR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은 파타고니아의 몇 배 수익을 유지하면서 그 덩치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 면에서는 그런 실증적 연구들을 보면은 오히려 도덕성을 추구하는 게 수익성에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제 현금 흐름 말고 자본 조달 비용, 할인율 관련해서는 그런 연구들을 보시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부분은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데 자본 조달 비용은 확실히 도덕적이면은 회사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피해가지고 더 비싼 이자를 주고 채권을 발행하거나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 조달 그런 부담이 높아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증거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도 이제까지 대부분 석유와 에너지 화학 기업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게 하긴 하죠. 화석 연료 기업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산업이니까. 근데 과연 이런 연구를 다른 뭐 인터넷 기업들이나 그런 일반 다른 섹터들로 이제 확장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이런 똑같은 실증적인 증거들이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거죠. 석유 에너지는 너무나 환경오염이랑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예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실증적인 부분들이 비록 이렇게 섹터 집중되어 있기는 있지만 연구들이 존재는 하고, 또 한 가지 ESG 점수가 낮은 기업들은 여러 위기들에 빠질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그런 실증적 증거도 존재를 해요. 어쨌든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조달 비용, 할인율, 리스크,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도덕적인 기업들이 우위에 있긴 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른 교수님이 만약에 기업의 CFO나 뭐 CEO에게 조언을 한다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업이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건 맞지만, 도덕적이기 위해서 혹은 ESG 점수를 맞추고 더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추가 자원을 투입하고 추가 비용을 들이는 것은 오히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ESG를 비판하시는 이유는 ESG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내적으로 상충되는 그런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ESG가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도덕적인 기업의 수익성이 부도덕한 기업들보다 높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이 낮다면, 그러니까 그 회사가 싼 값으로 부채를 빌리고 이제 증자 가능하다면은 그 말은 투자자들에게의 수익도 낮다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리스크가 낮은 회사는 수익성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위험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가의 관점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ESG 점수가 높은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세일즈 문구는 완전히 모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SG 팩터, 그러니까 도덕적이냐 안 도덕적이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초과 수익이 가능하냐는 시장이 그 팩터, 그 도덕성이라는 팩터를 어떻게 프라이싱 하느냐, 거기 얼마나 가격을 매겨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해하시기 쉽게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ESG 팩터, 그러니까 도덕성을 저평가하고 있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도덕적인 기업을 매수하면은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도덕성이 사실은 미래 수익을 높여주는데 도덕성 빼고는 똑같은 기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덕성이 미래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주가가 비슷해요. 그럴 경우에는 도덕적인 기업을 사면은 몇 년이 지나면은 이쪽에서 수익이 더 나서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효율적이라서 ESG 팩터를 적정 가치로 평가한다면은 도덕성 외에는 모든 게 같은데 A는 도덕적이고 B는 부도덕적이라면은 이미 적정 가치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 기업은 이미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는 거죠. 시장이 이미 그런 도덕성을 적정 가치로 프라이싱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도덕성이 미래 수익을 올려주는 부분을 시장이 과다하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부도덕한 기업보다 요만큼밖에 더 올려주지 못하는데 이만큼 프라이싱을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라는 부분에 과도하게 어떤 고평가를 한다. 그런 시장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부도덕한 기업을 사는 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ESG 투자의 모순이 발생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ESG에 신경을 쓰고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록 도덕성이라는 그런 팩터가 고평가되면서 그게 과도해지면은 이제는 부도덕한 기업들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도덕한 기업을 사야지 남들보다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ESG로 돈을 벌려면은 그냥 ESG 점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ESG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ESG라는 팩터, 도덕성이 저평가되었을 때 그런 도덕적인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미리 투자를 해놔야겠죠. 그러면 ESG 개념이 정착이 되고 ESG 등급들이 보편화되고 사람들이 도덕성을 신경 써서 도덕적인 기업을 사기 시작하면은 나는 그런 거 미리 사놨으니까 돈을 벌 수 있겠죠. 혹은 두 번째로 현재 부도덕하지만 점점 도덕적이 되어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면 부도덕할 때는 ESG 관련해서 할인을 받아가지고 값이 싸겠지만 이게 점점 도덕적이 되어가면은 ESG 등급이 오르면서 ESG 신경 쓰는 사람들이 요거에도 이제 투자를 더 하게 되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초과 수익을. 그리고 그거 연장선상에서 ESG 액티비스트들, 행동주의 투자자들도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ESG 점수가 좀 부족한 그런 기업의 지분을 취득해가지고 경영 간섭을 통해가지고 ESG를 개선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초과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도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된 게 있는데, 근데 이 연구는 ESG 관련 기업에서 출판했기 때문에 조금 편향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은 진짜 도덕적인 기업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학적인 스킬,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미리 예측해서 투자해서 사회가 진짜 그 가치에 집중을 할 때 그 초과 수익을 실현시켜서 빠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가치에 이제 집중이 될 것이냐, 그런 걸 또 예측하고 이런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판점, ESG가 정녕 사회에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라고 이제 다무다란 교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기업이 영리 활동이 아닌 사회적 가치에 신경 쓰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는 99%의 자산을 기부하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물론 빌 게이츠는 요새 스캔들에 좀 연루되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버크셔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도덕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기에 최고의 기업이 되었을까요? 아니겠죠? 각각 그런 기업 자체는 최대한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그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고 그런 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이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그런 좋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산을 기부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ESG 움직임은 지금 개인의 어떤 도덕 가치와 양심의 선택 문제를 기업에게 아웃소싱하는 일이다. 투자자로서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첫 번째는 철저히 영리를 좇는 기업에 투자해서 거기서 이제 번 돈으로 내가 기부를 할 것인지, 혹은 투자자로서 사회적 기부를 병행하는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후자의 경우는 사실 내가 기부할 부분을 기업에게 이제 강요하면서 경영진에게 무엇이 좋은 사회적 가치고 무엇이 기부할 만한 가치인지 정해라, 그렇게 아웃소싱하고 선택을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고 자원이 정말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다무다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ESG라는 개념을 전파시켜서 도대체 누가 부자가 되는지, 누가 이득을 얻는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gravy train이라고 하거든요. gravy는 이제 고기 육즙인데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콩고물인 거죠. 이 ESG라는 개념을 전파시켜서 산업이 형성되면서 누가 콩고물을 얻어먹느냐 그걸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득인지 이렇게 ESG gravy train 혹은 ESG Gravy Circle이라고 요 산업을 이렇게 표시를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용기 있게 이거를 제시하시면서 내가 이거를 제시하면 좀 욕은 먹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표에서 누가 이득인지 보시면은 첫 번째는 ESG 관련해서 그런 디스클로저를 담당하는 그런 산업들, 뭐 회계법인들 혹은 그런 ESG 규제 관련 업계 아니면 로비스트들. 그 다음 두 번째는 ESG 등급 점수를 평가하는 업계.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ESG 등급이 필수가 되면은 많은 회사들이 이런 ESG 등급을 얻기 위해서 이런 등급 평가하는 회사들한테 의뢰를 하고 돈을 줘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ESG 컨설팅 업계, 뭐 맥킨지, 베인 이런 회사들은 또 ESG를 어떻게 관리하고 리스크 대비하고 등급을 어떻게 올릴지 그렇게 기업의 어떤 구조를 최적화할지 이런 컨설팅 비즈니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SG 투자 업계 그런 ESG 테마로 해서 ETF를 발행하고 뭐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발행하고 각종 거기서 수수료를 얻고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그러면은 CEO들은 사실 얼핏 보면은 외부에서 어떤 도덕성을 기업에 강요하게 되면은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도 왜 CEO들은 이걸 방관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찬성하고 조장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주들에게 의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구멍, 그런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하는 부분도 있다. 어떤 사례에서는 뭐 위워크나 테라노스처럼 어떤 약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리기 위한 실드로도 쓰일 수가 있다. 아무리 봐도 비즈니스 모델이 약한데 테라노스 같은 경우에는 제3세계 국가에 이러한 질병을 진단하는 거를 획기적으로 비용을 낮춰가지고 그런 아이들에게 양질의 의료 기술을 좀 적용해 줄 수 있다. 막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어떤 기업의 수익성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이걸 프레젠하고 정말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지를 어필하고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도덕성, 어떤 높은 비전, 얼마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막 이런 테마를 해가지고 어떤 수익성에서 이제 약한 부분을 어물쩡 가리면서 PR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ESG를 가장 크게 외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이들인지 알게 되면 소름이 돋을 것이다. 이렇게 다모다란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각 주체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이제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 선행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본인의 돈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이제 추천한다. 노숙자들을 돕고 싶으면 나와서 돕고 자연보호를 하고 싶으면 열심히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 줍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어떤 개인 기업을 가진 오너라면은 본인이 소유한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다. 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 개인의 확장판이겠죠? 근데 상장 기업의 직원이나 아니면 그런 경영진의 경우에는 어떤 그 기업 차원에서 선행에 사용되는 돈은 결국은 본인의 돈이 아닌 주주들의 돈이고 이거는 주주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본인이 판단한 사회적 가치로 대체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구하려면은 최소한 그런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극히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하면서 도덕성을 추구하려면은 그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더 낮은 수익률을 감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소비자나 시민들에게는 ESG 투자를 하면서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타고 24시간 에어컨 켜놓은 집으로 퇴근하는 그런 위선자는 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모다란 교수님이 인생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강조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강의하는데 시간을 쏟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다모다란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듣고 있으면 좀 지나치게 자유시장적인 어떤 사회적 편익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면서도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반대쪽 의견도 좀 반론을 이제 제시해 보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다모다란 교수님이 첫 번째 비판점에서 ESG는 어떤 측정이 객관적으로 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개념을 측정하기 쉽다 힘들다의 그런 개념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GDP를 측정한다
100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어떻게 전 국민이 그렇게 소비 지출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겠죠. 하지만 현대에는 GDP를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가격 변화도 1년에 한 번 하던 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뭐 아마존이나 전자결제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점점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할 수 있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예전에는 측정하기 힘들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냐 이렇게 했던 부분도 점점 측정이 가능하게 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딥러닝을 사용해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뉴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걸 어떻게 수치화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하고 나면은 어떤 모델의 수치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떤 사회적 가치 그런 부분도 이제 소셜 어카운팅, 요것도 아직은 발전할 길이 멀지만 이런 방향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과학기술이 과거에는 이제 측정 불가했던 현상들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고 측정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물론 도덕 가치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기준점을 정하고 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고 그런 식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반대쪽 의견을 조금 제시해 보자면은 개인이 어떤 도덕 판단을 기업에게 아웃소싱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 차원에서 관철하기 힘든 도덕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자 존재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정부에게 이걸 맡기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정부는 어떤 사회적 가치와 도덕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불법만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사회적 가치 컨센서스가 힘들기도 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마다 도덕 기준은 다 다른데 불법적인 것이 아닌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정부가 그거를 정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느냐. 간통죄 폐지됐죠? 간통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그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도대체 왜 간통죄를 폐지했냐 그런 말을 하지만, 어떤 간통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당연히 하게 해주고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를 해야겠지만, 이걸 불법으로 규정해서 불륜을 저지르면 전과자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요거 이제 도덕에 대해서 정부가 개인의 도덕 기준을 정하고 이거를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그렇죠. 개인의 자유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확장된 게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죠. 아예 중국 시민들의 그런 안면인식을 다 해가지고 얼마나 모범 시민인지, 그런 신용 점수처럼 얼마나 중국 사회에서 공산당의 기준에서 모범 시민인지 그런 점수들을 다 매깁니다. 그래서 뭐 도둑질하거나 당연히 그런 불법 저지르면은 그런 모범 시민 점수가 확 깎이겠고, 그 외에도 뭐 공산당에 반대하거나 사상이 불온하거나 너무 자본주의 쫓고 그러면 또 점수가 깎이겠죠. 그런 약간 디스토피안적인 세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간통 이런 거 생각해보면 나쁘고 왜 이거 더 이상 처벌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게 어떤 불법적인 부분, 강도, 살인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아웃소싱을 해서 정부에게 큰 권한을 주기 시작했을 때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 올 세계가 어떤 것이냐, 그런 거를 또 생각해 보면은 마냥 정부에게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강제하는 역할까지 맡기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민간에서 이런 ESG 움직임을 하는 것이 조금 맞다,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게 이런 부분들을 다 맡기게 되면은 비효율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공무원들은 인센티브 그런 체계 자체가 효율을 추구할 수 있게 인센티브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해져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가치까지 정부가 좌지우지하도록 권한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권력형 비리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나친 통제, 정경유착 뭐 이런 문제들도 다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개개인은 개인 차원에서 그냥 도덕적으로 기부 좀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러면 되고, 정부가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을 기업을 규제를 하고, 기업은 영리 추구만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익 추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최대한 증가하고, 이런 모델은 사실은 이상론일 뿐이고, 마냥 이걸 정부의 역할만 기대하는 것은 정부 쪽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밸런싱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들도 시민사회가 기업을 견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모다란 교수님의 그런 주장에 반대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다모다란 교수님께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이쪽 의견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반대쪽 의견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냥 제시해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결국은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ESG는 자유와 책임의 문제, 혹은 더 나아가서 이념 갈등이기도 하다, 좌우 진보 보수 이런 문제까지도 조금 아우르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이 먼저인지 분배가 먼저인지, 개인 혹은 법인의 자유가 먼저인지 혹은 책임이 먼저인지, 개인이 제각각 영리 추구를 극대화하면은 사회 편익은 증가하는지, 아니면은 일부 자본가의 배만 부르게 되는지, 도덕적 책임은 자유의 영역인지 강제할 영역인지, 이런 문제들이 다 뒤섞인 문제가 ESG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완전히 이제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이기심에 맡겨두면은 사회적 편익이 극대화되고 이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런 이제 철학에서 시작해서 태동했던 자본주의 초창기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부가 독점되고 노동자들의 그런 복지나 근로 환경이 정말 처참했죠.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태동했던 게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태동했고, 그게 또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또 요새 왜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느냐,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은 뭐 이런 흐름을 뭐 좌경화되고 있다, 뭐 미국의 그런 대학가들이 뭐 좌경화되고 있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좌우를 따진다면은 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일견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배경에 왜 이렇게 좌측 흐름이 요새 이제 주류로 올라오고 있느냐, 그걸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자본주의가 태동했던 그 당시에 그런 독과점, 부의 독점, 그러면서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처럼 지난 10년, 20년 동안 또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상위 1%가 가진 부가 나머지 99%의 부를 초과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유시장이나 경쟁에 대한 어떤 인식이 되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GDP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양극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가계의 소비가 그런 GDP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 부가 부자들한테 이제 쏠리게 되면은 부자들은 들어오는 수입 대비해서 소비하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자금이 몰리는 만큼 소비도 거기에서 정비례해서 커지진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중산층이나 그 이하 계층은 소득이 들어오면은 그 소득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진행되고 부가 부자들한테 몰릴수록 전반적인 소비 수준이 점점 둔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도 더뎌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들도 단순히 뭐 도덕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문제가 아니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관점에서 양극화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파월 의장도 요새 계속해서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극화 문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경제 성장의 발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흐름이 뭐 좌경화다 뭐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양극화에 대한 반발작용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시진핑이 왜 갑자기 공동 부유를 들고 나왔냐, 그건 뭐 시진핑이 마오쩌둥을 존경해가지고 뭐 그 시절로 돌아가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고, 어쨌든 중국은 사실상 마오쩌둥 시절부터 계속 미국과 애증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모델 삼아서 계속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난 10년의 미국을 바라봤더니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정치적인 양극화도 너무 심해지고, 정치도 약간 좌측이나 우측이나 둘 다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경제 성장도 양극화 문제 때문에 더뎌지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본주의 어떤 나쁜 부분을 시진핑은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도 사실상 빈부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니 개수 같은 거 보시면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안 좋게 나오는데,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제 공동부유 이런 개념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항상 어느 극단의 주장은 항상 틀려왔고 정답은 그 어느 간극의 치열한 고민 속에 있어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보면은 약간 좌측의 그런 흐름의 움직임이 그런 양극화 배경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일정 수준 되게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이게 또 과도해지면은 그거의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다시 어떤 자유시장, 개인의 자유, 영리 추구 이런 부분들이 다시 힘을 얻으면서 또 다시 우측으로 좀 가고 그러면서 점점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속 시원한 답은 아니지만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언제나 어떤 이분법으로 나눠져 가지고 정답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항상 그 애매한 간극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통한 결과의 차등을 원하는데, 사실 이렇게 정치권을 보면은 진보 진영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니까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또 보수 쪽은 기회의 불평등을 무시한 채 결과의 차등을 추구하니까 동의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걸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능력주의를 통한 결과의 차등, 그것도 파고들어 보면은 집안 재력, 집안 환경이 좌우하는 시대가 왔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타고나는 지적 능력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이란 개념, 우리 사회는 노력한 사람을 찬양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실은 칭찬하고 인정해주죠. 그릿이라는 책도 들어보셨을 텐데 세계적 베스트셀러니까.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릿, 끈기,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유전자에 영향받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파트타임으로 발달심리학 석사,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파트타임으로 석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모순들을 제가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이거를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 더 둥글둥글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20대 때는 되게 보수적이었고, 노숙자분들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저런 거야, 아니 사진 멀쩡한데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돼,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수능은 무조건 변별력 강하도록 어렵게 내야 된다, 막 학력고사 시절처럼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살면서 30대에 이제 제 스스로가 힘든 처지에 처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왜 그런 상황에서 의지력이 스스로 나오질 않는지, 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노력할 힘이 나지 않는지, 왜 가난하면 일시적으로 지능 지수까지 떨어지는지,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와 관련한 공부들을 하고 논문을 읽다 보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쪽이 맞는 건지 저쪽이 맞는 건지. 그래서 아마도 정답은 그 어느 간극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부단히 비판적으로 양쪽을 바라보면서 사고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러면서 길을 찾아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ESG 문제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ESG 세일즈 피치를 듣고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주장을 듣고 그러면 당장에 가슴이 끓어오르고 우리가 자연보호, 기후 변화 이런 거에 앞장서야 할 것 같고, 그런 악덕 기업들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가도 오늘 다무다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은 당장 시장주의자 빙의 돼서 ESG는 허상이고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외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렇게 깔끔하게 나눠지는 어떤 두 편 중에 한쪽 극단이 아니고 양극단의 사이에 있는 어느 간극에 있는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 원래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칼같이 결론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불확실성이 적고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어정쩡하게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서 욕만 먹거든요. 거기다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뇌는 우리 몸의 2%만 차지하지만 에너지의 20%를 소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한다는 것은 생존 본능, 우리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본능에 위배되는 행위인 거죠. 본능적으로 뇌가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각도로 생각하고 고민해도 깔끔하게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 것보다 이분법적인 결론을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하고 정답을 내주길 바라고, 나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당장 고민하고 사색하고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젠가 돈이 충분할 그런 오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로 현재의 고민들과 문제들을 그냥 다 묻어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ESG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투자 이런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유튜브로서도 여러분한테 지금 이 주식 10년 후에 10배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막차입니다, 막차. 이렇게 위기감 조성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면서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깔끔한 답,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할지 명쾌하게 알려주면서 고민을 날려버리고 썸네일에 양념 좀 치면은 조회수는 터지고 구독자 수도 금방 늘 수 있겠죠. 혹은 반대로 이제 곧 대폭락이 옵니다. 그렇게 위기감 조성하면서 닥터둠 행세를 해도 조회수도 터지고 그러다 한번 맞추게 되면 추앙을 받겠죠. 그러나 진실된 투자자의 양심으로서 바라보면은 반드시 오르거나 반드시 내리거나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것은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고 그 둘 사이의 어느 간극에서 확률적으로 분포하고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자로서 제대로 된 트레이더로서 해야 할 일은 그 간극 사이에서 부단히 고민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고하면서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면서 10번 중에 6번 이상 맞추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본의 아니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정치 문제, 투자 문제, ESG 문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올바른 삶의 태도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 틀리다, 이분법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깊은 고민을 하면서 귀를 열고 경중을 따지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룬 이런 ESG 문제를 대할 때도 근원적으로 가치라는 것,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 기업의 자유와 책임,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